새 아들이 어머니를 산속 빈집에 내려놓고 떠난 날,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자. 다음 날 아침 새 아들의 휴대폰에 동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 출근 정지, 대출 회수 통보, 집 퇴거 예정. 그날부터 세 사람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는 산길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이 꺼지자 주변은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길 끝에 요양원이라고 했던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오래 비워진 현대식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여러 곳이 벗겨져 있었고 현관 옆 우편함에는 광고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첫째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어 트렁크 위에 걸치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힐끗 보더니 조수석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내리세요. 어머니는 조수석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창밖을 보던 어머니가 작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요양원이라더니? 둘째는 트렁크를 열어 검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류 가방을 다루듯 단단하고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보다 훨씬 낫잖아요. 조용하고. 셋째가 뒤에서 덧붙였습니다. 사람도 없고 민원 들어올 일도 없고요. 셋째는 차 문을 닫으며 어머니를 끝내보지 못한 채 형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잠깐만 여기 계시면 우리가 나중에 방법 찾을게요. 첫째가 말을 잘랐습니다. 이제 내려오시기만 하세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보니까. 둘째는 가방을 현관 계단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옷이랑 약 다 들어있어요. 며칠치는 충분할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아들의 얼굴을 하나씩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들은 너무나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수석 문을 열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가방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들들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첫째는 핸들을 잡으며 룸미러를 보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창밖을 향한 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아무 미련도 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 떠났습니다. 후미등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곧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산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든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선 어머니는 손을 뻗어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현대식 주방과 넓은 거실이 보였지만 오래 사용되지 않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신발을 벗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소파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달력이 놓여 있었고 작년 달력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녹슨 수돗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가 울렸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듯 조심스럽게 어머니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는 낡았지만 단단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 어머니는 명함을 꺼내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번호를 누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번호를 따라가며 폴더폰 버튼을 하나씩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이 끝나기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중년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말투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듣고 있다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예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럼 내일 아침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별빛보다는 흐릿했지만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죠. 전화를 끄는 어머니는 폴더폰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너희가 선택한 걸 너희가 겪어야지.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어머니의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투 속 서류들을 꺼내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계좌 번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첫째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일을 빨리 잊고 싶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평소처럼 지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첫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이사입니다. 그룹 인사팀입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내부 감사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부로 출근 정지 통보 드립니다. 첫째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발송됩니다. 회사 출입은 당분간 불가합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첫째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둘째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중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둘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행 여신관리부입니다. 둘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출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연대보증건도 함께 진행됩니다. 잠깐만요. 뭐가 문제입니까? 담보가치 재평가 결과 회수 불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전액 상환 요청드립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둘째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장, 두 장 흩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셋째는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셋째는 다시 눌렀습니다. 똑같은 오류음. 이상하네. 셋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문 옆에 붙어 있는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퇴거 예정 통지서였습니다. 셋째는 종이를 떼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셋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서 동시에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세 곳의 하늘 아래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둘째는 책상에 손을 짚은 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셋째는 현관 앞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비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들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감정도 여지도 없었습니다. 협상의 가능성도 유예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곳에 서 있었는지를,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첫째가 앞장서서 걸었지만 어제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말없이 뒤따랐습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어제 분명 닫고 간 문이었습니다. 첫째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둘째가 주방 쪽을 확인했고 셋째는 작은 방들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행 가방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셋째가 소파 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거. 소파 위에는 지팡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용하던 지팡이였습니다. 손때 묻은 손잡이가 익숙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액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천천히 다가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새 아들이 어릴 적 환하게 웃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가운데에서부터 사방으로 퍼진 금이 가족의 얼굴을 가로질렀습니다. 둘째가 액자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흰 종이에 펜으로 쓴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다. 셋째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째가 액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둘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셋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첫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해봐. 둘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액자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금간 유리 너머로 어린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지금의 자신과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셋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했습니다. 첫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둘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첫째가 액자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무 손잡이는 오래 사용되어 반질반질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팡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둘째가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셋째는 여전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정문을 지나려 했지만 출입카드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출입 정지 대상 자십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첫째를 쳐다봤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건물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첫째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둘째는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에는 노란색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계약 해지 안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손을 뻗어 문을 밀어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사무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는 얼굴이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셋째는 가방 하나를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드는 정지되었고 통장에는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셋째는 결국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물함에 가방을 넣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누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누워 있었습니다. 셋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회사도 사무실도 집도 없었습니다. 직함도 명함도 권위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명의 개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혼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차 안에 앉아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둘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찜질방 바닥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코를 골았습니다.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기로 한 그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결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첫째는 차 안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벤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셋째는 찜질방 바닥에서 눈을 뜬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셋은 다시 만났습니다. 첫째가 먼저 연락을 했고 둘째와 셋째가 응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공원 벤치였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둘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 이미 다 틀어졌는데. 셋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전화번호 아무도 모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의논해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둘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의논? 형이 맨 처음에 요양원 얘기 꺼냈잖아. 첫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 다 같이 동의했던 거잖아. 셋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들이 결정하면 나보고 따르라고만 했잖아요. 둘째가 셋째를 쳐다봤습니다. 너도 찬성했어. 한마디도 반대 안 했어. 셋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야 했어요? 형들이 다 정한 건데. 첫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만해.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둘째가 말을 잘랐습니다. 중요한 게 뭔데? 형은 지금도 모르겠어? 뭘? 형이 돈 얘기만 안 했어도 엄마가 짐이 된다는 말만 안 했어도. 첫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말했어. 하지만 너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둘째도 일어났습니다. 나는 안 그랬어. 형이 그렇게 몰고 갔던 거지. 셋째가 두 형 사이에 섰습니다. 형들 그만해요. 하지만 대화는 이미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말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책임을 묻는 말들, 변명하는 말들, 회피하는 말들. 첫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각자 알아서 해. 둘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원래 각자였지. 우리가 언제 형제였어. 셋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첫째는 북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둘째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셋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아볼 용기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세 사람이 남긴 흔적만 남았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구겨진 휴지 하나, 떨어진 단추 하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노란 은행 잎이 벤치 위에 떨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형제라는 이름도 함께 멀어졌습니다. 그들을 이어주던 것은 혈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나누는 대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함께 견디는 대신 혼자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첫째는 건물 청소 현장에 섰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손에는 걸레와 청소 도구가 쥐어졌습니다. 관리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3층부터 5층까지 화장실 청소해요. 점심까지. 첫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처음 잡아본 걸레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일도 처음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청소원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일했습니다. 첫째만 느렸습니다. 관리자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빨리 좀 해요.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끝내야 한다니까. 첫째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첫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래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둘째는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폐지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었습니다. 허리에 묶은 줄을 잡아당기며 무거운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골목 어귀마다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더러워졌고 옷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해가 질 무렵 고물상에 도착했습니다. 주인이 저울에 폐지를 올렸습니다. 10kg. 10,000원. 하루 종일 모은 것이 10,000원이었습니다. 둘째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과거에는 10,000원이 커피 한 잔 값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생계비였습니다. 둘째는 그날 처음으로 돈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셋째는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요양보조 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목욕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냄새도 익숙하지 않았고 어르신들의 반복되는 말씀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셋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아가. 그 목소리가 어머니의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셋째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셋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셋째는 그날 밤 요양원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하루를 사셨을까? 어머니도 이렇게 힘든 순간들을 견디셨을까? 자식들을 키우며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으셨을까? 셋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지었던 일,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던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 셋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몰랐던 세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자신들이 누구를 버렸는지를.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우연히 다시 마주쳤습니다. 지하철역 앞이었습니다. 첫째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요양원 유니폼 차림이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째의 눈가에는 주름이 늘었고 둘째의 손은 거칠어졌고 셋째의 어깨는 구부정해져 있었습니다. 첫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들 잘 지냈어?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럭저럭. 셋째가 작게 웃었습니다. 형들도 고생하시네요. 세 사람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탓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비난하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한참 후 셋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뭘? 엄마 생각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 첫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청소 일하면서 무릎 꿇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 둘째가 손을 펴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리어카 끌면서 하루 10,000원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어.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셋째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가야 하지 않을까요? 첫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서 뭐라고 하지? 용서해 달라고 해야죠. 둘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용서하실까? 셋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변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잖아요. 첫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둘째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셋째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할머니 한 분이 어떤 분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엄마 계신 곳을 아실 수도 있대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과거의 자신들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첫째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가보자. 우리. 둘째와 셋째도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걸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목표를 향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서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앞서고 누가 뒤처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제로 함께 걸었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비로소 형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 사람은 함께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지만 함께라면 반드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 아들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작은 마을의 한옥에서 어머니는 살고 계셨습니다. 대문 앞에 선 세 사람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첫째가 먼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세 아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첫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은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누구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어머니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세 아들의 얼굴을 하나씩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첫째의 거친 손, 둘째의 구부정한 어깨, 셋째의 초췌한 얼굴.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쉽게 용서하진 않겠다. 세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삶은 보겠다. 셋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말은 됐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라. 첫째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그게 전부다. 둘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 곁에 있어도 될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라.
밥이나 같이 먹자. 셋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와라. 3명 다. 네, 엄마. 문이 닫혔습니다. 세 아들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야.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셋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들, 우리 잘하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처럼, 다짐처럼.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왔을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용서받지 못했지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 틈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틈으로 따뜻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그 빛을 보며 걸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한 그 시작을, 어머니가 남겨둔 그 틈을. 세 사람은 마을길을 함께 천천히 걸으며 다음 주 일요일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일요일이 왔습니다. 세 아들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첫째가 산 채소, 둘째가 산 과일, 셋째가 산 반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네, 엄마. 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세 아들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는 깨끗했고 방 안에서는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앉아라. 밥 차려야지. 첫째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아들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첫째는 밥을 풀었고 둘째는 국을 데웠고 셋째는 반찬을 꺼내 그릇에 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상이 차려졌습니다. 네 사람은 상 앞에 둘러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어라.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국을 마셨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첫째가 대답했습니다. 청소 일 계속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저는 폐지 줍는 일 하고 있어요.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 셋째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해요.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게 보람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 성실하게 살고 있구나. 세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하지 마라. 세 아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상속도 재산도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자. 우리는 그냥 가족이면 되는 거다. 셋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 아들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라. 네, 엄마.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그렇게 지내자. 네, 엄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걸 가지고.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마을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나란히. 어머니는 중간중간 쉬었고 세 아들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석양이 졌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버림으로 시작된 가족은 선택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쉽게 얻은 관계가 아니었기에 더 소중했습니다. 다시 만난 시간이었기에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세 아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가족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천천히 함께.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버림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용서와 변화로 끝이 났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